2021년 제8회 상남문학축제 피어라 오늘 제2부 순서입니다. 2부 순서로는 손홍규 소설가를 모시고 소설가를 키운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하린 시인의 특강과 정혜영 시인의 진앙송 잘 들으셨죠? 네, 그러면 우리 손홍규 소설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홍규 소설가는 2001년 작가세계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하셨고요. 노건희 평화문학상, 백신의 문학상, 오영수 문학상, 최만식 문학상, 이상 문학상을 수상하셨죠. 그리고 소설집으로는 사람의 신화, 봉섭이 가라사대 등등이 있고요. 장편 소설로는 귀신의 시대, 청년의사 장기려 등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손홍규 소설가를 모시고 소설가를 키운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손홍규라고 합니다. 저는 소설가를 키운 이야기 혹은 소설가를 키운 사연, 이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비슷한 질문들을 종종 받게 됩니다. 왜 소설을 쓰게 되었느냐? 어떻게 소설을 쓰게 되었고 소설가가 되기로 마음 먹었느냐? 이제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저의 글쓰기의 기원이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종종 받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또 돌아와서도 정말 내가 글을 쓰게 된 계기, 나는 왜 소설가가 되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실 저의 대답도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기원이라는 건 사실 좀 모호하잖아요. 이것인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편하게 말하자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묻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데 그렇게 뭉뚱그려서 대답하면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정말 나는 왜 글을 써야만 했고 소설가가 되어야만 했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간결하고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그래도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주 거론하고 저 역시 아마 이런 것들이 나를 키운 게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저의 마음이 기우는 그런 부분들,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주무시기 전에 보면 참 좋습니다. 잠이 솔솔 올 수 있는. 사실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요. 근데 말주변이 좋았다면 아마 저는 소설을 안 썼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마다 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말도 잘하고 말을 통해서 어떤 진심을 건넬 줄 알고 상대방과 아름답게 소통하고,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아마도 글을 써서 뭔가를 표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항상 제가 입만 열면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조금씩 하나씩 겪으면서 그 말로는 다 하지 못했던 것들을 글로는 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글쓰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은데요. 결국 글과 말은 저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어떤 다른 형식이라기보다는 서로 관계를 맺는 서로에게 어떤 이면이 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사투리 하나도 안 썼죠. 예. 예, 거의 저도 이제 표준어를 구사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고향이 완전 촌이에요, 촌. 예, 그 전북 정읍이라는 곳인데 정읍 그러면 그냥 다른 분들이 느끼시기에 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정읍에서도 아주 그냥 산 밑에 있는 촌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제가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이렇게 지내면서 저의 언어는 사실 그 동네 분들, 그다음에 뭐 저희 부모님, 가족들 포함해서 동네 사람들 또 제 또래 친구들, 뭐 학교 사람들 이제 이렇게 그 지역 사회, 그 지역에서 통용되고 그 지역에서 전승되는 이제 그 언어가 저의 언어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때는 제가 그 대학에 이제 서울에 온 게 대학에 진학하면서 서울에 왔거든요. 근데 그 귀에 들리는 서울 말이 약간 거슬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나는 글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언어의 기원을 지켜라. 그래서 약간은 의도적으로 더 사투리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별명이 거시기였던 적도 있습니다. 하도 거시기 해서. 네, 거시기 하면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 동네 이장님이 마이크 탁 쥐고 마을에 방송을 하십니다. 이 마이크가 거시기한 게 거시기 하더라도 쬐까 거시기여서 이제 이러면 대충 상황 봐서 마이크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리고 찢어질 텐데 그냥 대충 잘 알아들어서 이제 이런 뜻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언어는 어쨌든지 간에 제 고향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언어를 조금 더 좁히면 결국에는 저희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이제 아마도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좀 단출한 가족이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저처럼 자식이라고는 달랑 아들내미 하나 있는 집안은 거의 없었거든요. 뭐 딸 아들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 저처럼 누나도 없고 여동생도 없고 그냥 무녀 동남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저희 뒷집도 6남매, 저희 앞집도 7남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딱 하나 있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가족 자체가 좀 단출한 그런 집안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5살이 되기 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 기억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어떤 언어를 물려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곤란한 게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의 뭐 할머니와 같은 방에서 할머니와 지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기에 이제 저의 언어가 형성이 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 끼친 분이 바로 저희 할머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밤만 되면 동네 할머니들이 다 저희 집에 마시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집에 군것질 거리가 넘쳐나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밤만 되면 동네 할머니 분들이 다들 오셔가지고 별로 수다스럽지는 않지만 조근조근 서로 이야기들 나누시다가 밤이 깊으면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저는 할머니하고 같은 방에서 지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할머니들끼리 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걸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좀 말수가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슨 동화책이나 이런 거 보면 할머니가 딱 그 어린 손주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장면들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일종의 저한테는 상처예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동화에서 그런 장면을 만나거나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그러진 않으셨는데, 이제 이런 약간 좀 왜 나한텐 그런 기억, 그런 경험이 없을까, 이제 그렇게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곰곰이 이제 좀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할머니가 그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시거나, 의뢰 소설가라면 뭔가 이제 가족들 중에도 이야기꾼들이 있고, 뭔가 좀 그 이야기꾼들의 어떤 그런 문화 속에 있고, 이제 이런 게 짐작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제 언어가 형성될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할머니가 전혀 이야기꾼은 아니셨어요. 말수도 아주 적으셨고 필요한 말만 하시는 분이었고, 대체로. 그런데도 동네 할머니, 다른 할머니들이 다 저희 집에 와서 저희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곰곰이 세월이 지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가 잘하시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러니까 말수가 많거나 달변이거나 능변이거나 이런 게 아니신데도 아마도 정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그 이야기를 들어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밥마시러 오셨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 걸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느끼게 되었고, 사실은 제가 소설을 쓰면서도 항상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그 예전에는 뭐 소설가 그러면 말도 잘하고 흔히 막 구라쟁이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뭔가 달변에 가까운, 어쨌든 실제로 달변은 아닐지라도 마음속에 어떤 그 달변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소설가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사연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아마도 좋은 소설을 쓰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만큼 소설을 쓰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거는 내가 충분히 타인의 목소리에, 타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기원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 할머니의 모습들을 되풀이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느끼게 되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어쨌든 뭐 별
중요하지 않은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그러다가 문득 아주 오래된 유년 시절에 혹은 과거의 그런 일들도 이야기를 나누시겠죠. 하지만 사실 그 나이 때에 소년이 할머니들 얘기 나누는 거에 귀를 곤두세우면서 들을 만큼 호기심을 지녔으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가 그렇게 그런 분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막 귀를 기울이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거기에 뭔가 내가 귀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거나 그래야만 한다거나 그런 생각들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언어들이 제가 할머니한테 배운 그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때는 몰랐고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된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여의다 같은 단어들. 여의다가 무슨 뜻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죠. 예. 자식들을 결혼시켰다. 그러니까 시집 보내거나 장가 보냈다. 옛날식으로 말하면요. 이제 그 다음에 누군가 잘 아는 이가 죽어서 떠났다. 이제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곰곰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유독 그 단어의 쓰임새가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이를테면 아들이나 손주 이런 쉽게 말해서 옛날식으로 장가 보낸다라고 할 때에는 장가 보낸다라고 하지 여의었다는 말은 잘 안 쓰더라고요. 쓰기는 합니다. 근데 딸이 시집을 가거나 손녀가 뭐 시집을 가거나 그럴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시집이란 말보다는 여의었다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의다라는 말에는 누군가가 죽어서 떠났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시대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아들이 장가 가는 건 별로 아들이 죽어서 떠난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딸이나 손녀가 시집 간다는 건 왠지 죽어서 내 곁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시집 간다는 말보다 여의다는 말을 많이 썼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그 단어들을, 그 낱말들을 이제 곱씹으면서 그 낱말들을 저의 언어는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 또래나 저희 세대가 이를테면 그 뭐 자식을 여일 만한 아직은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요즘의 언어로 했을 때 결혼했냐라고 묻지 여의었냐 이렇게는 잘 안 쓰니까요. 사실 이 여의다라는 말은 저희 언어는 아니고 이제 바로 그런 세대의 분들의 언어일 텐데 어떤 단어가 한 사람의 언어로 안착할 수 있으려면 단지 그 단어에 어떤 뜻이 깃들여 있는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단어와 더불어서 세월을 쌓아가고 사연을 만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그 단어와 한 생을 같이 더불어 사는 동안 그 단어 역시 그 사람의 것이 되고 그 사람만의 언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특별한 단어만이 아니라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단어들, 이를테면 죽음이란 단어가 있다면 죽음이란 단어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알았겠지만 그때 죽음이란 단어가 나한테 의미했던 것들과 지금 죽음이란 단어가 저한테 의미하는 것들은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제가 그 단어와 더불어서 뭔가 사연을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는 그 단어는 이제 저의 것이 되었고 동시에 저의 삶과 저라는 사람과 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란 단어를 안다고 해서 사랑을 아는 게 아니듯이 어떤 단어들 하나하나 모든 단어들이 다 개인의 그 단어를 사용하는 그 말을 쓰는 사람의 삶과 더불어서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의다라는 단어에 그런 정서가 깃들 수 있고 또 그런 걸 굳이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그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정말로 딸을 시집 보낸 적도 있어야 될 테고 또 주변에서 또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그 단어에 깃든 모든 정서적인 것들을 아우를 때 비로소 그 사람만의 언어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여의다라는 이 낱말은 저의 낱말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을 뿐이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제가 가장 지금도 발음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 말에 깃든 정서 때문에 울컥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짐찬타라는 말입니다. 이건 지역에 따라서 약간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뭐 어떤 지역에서는 아심찬타라고도 하시고요, 혹은 아즘찬타라고도 하시고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는 어쨌든 아짐찬타라고 사용들을 하셨어요. 굳이 뜻풀이를 하자면 미안하고 고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한 감정과 고마운 감정이 한꺼번에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밥 마시러 오시는 분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뭐 곶감이라도 몇 개 들고 오시면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짐찮게 뭐 이런 걸 가져오셨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짐찬타라는 말을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저의 언어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은 결국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이 되고 또 그 말이 어떤 어조로 발음되고 또 그 말에 대한 반응은 어떻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겪으면서 이제 저도 차츰 그 말을 알아갔던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누군가한테 미안함과 고마움을 함께 담아서 아짐찬타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정서, 이런 것들을 온전히 실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심을 담아서 그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정말 저는 그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어떤 말 하나에 그런 진심을 담아서 말한다는 건 사실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 삶을 더불어서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말하려고 애쓴 사람만이 그걸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런 정서를 오롯이 담아내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뒤늦게 깨달아서인데요.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준 이 할머니 하면 또 동시에 똑같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제 너탈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 할머니의 이제 형제입니다. 오라버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숙부인 거죠. 외숙부.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일종의 이제 너탈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저희 할머니 고향이 저희 고향에서 이제 산을 넘어가야, 갈제라는 곳을 넘어가면 전남 장성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전북 정읍이고, 장성에 가면 백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백양사 근처가 저희 할머니의 이제 고향 친정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어머니께서는 당신 딸을 저 높은 산, 저 높은 고개 너머로 이제 여의신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그 할머니의 오라비 되시는 분, 이제 그분이 함께 떠오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1년에 딱 한 번 저희 집에 오셨어요. 딱 오는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한 12월 초쯤,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접어들고 막 서리가 내리고, 이제 이런 아직은 막 눈발이 막 눈이 쌓일 만큼 눈이 내리거나 하지는 않은 시기, 그래도 가끔 한 번씩은 눈이 오는 시기, 이제 그런 때 딱 한 번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근데 참 대충 그때쯤이 되면 이제 그분이 오시겠구나, 해마다 그때 오시니까요.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만 참 이게 남매지간이라는 게 서로 통하는 게 있나 봐요. 그때 무슨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언제 가겠다는 기별을 한 것도 아닌데, 꼭 어느 날 아침이 되면 할머니가 그러십니다. 오늘 오라비가 올 것 같으니까 그 자네가 가서,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하신 거죠. 자네 가서 저기 막걸리 한 주전자만 받아두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뭐 아버지가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시키죠. 그럼 제가 가서 이제 막걸리 한 주전자 받아놓고 옵니다. 그러면 정말 아니나 다를까, 딱 그날 점심 때쯤 되면 너탈아버지가 저희 집 마당에 딱 들어서세요. 네,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요, 지게를 지고 오십니다. 근데 그 지게에 뭐가 실렸느냐? 곶감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머니는 벌써부터 그 추운데도 이제 마루에 벌써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지게를 진 너탈아버지가, 저희는 그때 살인 문짝도 없었어요. 대문이 없었어요. 이제 저희 집 마당으로 싹 들어서시면 1년에 이제 1년 만에 다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기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셨소, 이런 뜻입니다. 오셨소. 이러면 그 너탈아버지는 잘 있었는가? 그래요. 그리고 그냥 이제 지게를 내려놓고 곶감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방으로 두 분이 같이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너탈아버지는 그 제가 받아둔 그 막걸리를 천천히 드시고, 할머니는 이빨도 없으신데 어쨌든지 간에 곶감 하나를 우물우물 씹어 드십니다. 그러면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그 정도. 아무 말 없이. 그러니까 이게 자매간이라면 이렇게 제잘 이런저런 막 이야기들도 나누고 그랬을 텐데, 이게 남매간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말도 없어요. 한 분은 막걸리 드시고 한 분은 곶감을 1시간 동안 그 하나를 드시고, 이빨이 없으니까. 그러고는 이제 일어서십니다. 술 다 드시고. 그리고 다시 빈 지게를 탁 치고 잘 있게 하고 가시면은 잘 가시오. 예,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린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게 뭐지? 이게 뭐 와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잘 있었는가? 잘 있게. 오셨어. 잘 가시오. 아니 이 두 마디씩을 나누려고, 아니 생각해 보면 되게 험한 길이거든요. 그 백양사 근처에서 저희 집까지 오려면요, 만약에 지방도나 국도를 따라오게 되면 사실 아무리 걸음이 빠른 사람이라고 해도 거의 하루가 걸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너무 먼 길이기 때문에 그냥 산을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겁니다. 산을 넘어오시는 게. 근데 생각해 보면 산길도 험한데 거기다가 서리가 깔리거나 눈이 쌓이기도 하는데 얼마나 미끄럽겠습니까? 사실 또 몇 번이나 넘어지면서 왔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옆에 술병 차고 오시거든요. 술 한잔 드시면서, 계속 술 한잔 드시면서 오시거든요. 거기다 곶감까지
실린 그 지게를 지고 그 산을, 그것도 집신이나 고무신 같은 걸 신고 그 험한 산을 넘어오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점심 때까지 저희 집에 오시려면 아마도 새벽에 당신 댁을 나섰을 테고, 그 12월 초 겨울 무렵의 새벽이란 어떻습니까? 아직도 깜깜하고 차갑고 쓸쓸한 그런 시간이겠죠. 근데 거기에 무슨 전등 하나 없이 그 길을 넘어오신 거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한마디 잘 있었는가 하고 또 갈 때 한마디 잘 있게. 그래서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른 뒤에 생각해 봤을 때는 고작 그 한마디가 아니라 사실은 그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누이의 얼굴 한번 보고 잘 있었는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잘 있게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 험한 길을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시면 댁에 돌아가시면 아마 캄캄한 밤일 겁니다. 그러니까 고작 그 한마디 밖에 안 하면서 왜 왔냐라고 생각했던 게 어쩌면 그 한마디를 위해서 오셨겠구나라는 걸 헤아리기까지는 저한테도 많은 세월이 필요했는데요. 그때부터 생겨났던 의문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할머니는, 최초의 할머니는 어쨌든 여전히 노인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저한테는 할머니는 그냥 노인이었습니다. 최초의 기억부터 마지막 기억까지 할머니는 항상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도 젊은 시절이 있었구나. 아니면 나처럼 유년 시절, 소년 시절이 있었구나. 어린 시절이 있었구나. 그러면 너탈 할아버지는 왜 한사코 1년에 한 번씩 곶감이 실린 지게를 지고 오셨을까? 할머니도 누군가의 동생이었구나. 그 동생을, 여동생을 고개 넘어 험한 산 넘어, 그것도 지질이 가난한 집에 여인 것은 할머니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할머니 오빠 입장에서도 그러했겠구나. 어쩌면 어린 시절 할머니가 곶감을 좋아했나 보다. 오라비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어린 시절 곶감을 좋아하던 여동생을 위해서, 곶감을 만들려면 다들 아시잖아요. 아직 감이 익기 전에, 그러니까 초여름이나 여름쯤에 이미 감을 따서, 익지 않은 감을 따서 그걸 곱게 껍질을 벗기고 그것을 잘 말려야 되죠. 처마에 묶어서요. 그래서 한 그 즈음이 되면요, 서리가 내릴 즈음이 되면 아주 맛있게 익게 되지요. 맛있게 익고 마르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너탈 할아버지는 봄부터 곶감 만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감나무에 새잎이 돋을 때부터 감이 잘 매달리기를, 그리고 그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기 위해 처마에 걸어놓고 그걸 매일매일 보면서 언제 저게 맛있게 익으려나, 이제 그걸 헤아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의문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걸 이제 저도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 할머니는 그냥 노인일 뿐이었는데 내가 보고 있는 이 노인 속에는 사실 수많은 과거에 할머니가 있었던 거고, 유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그 노인이 되기까지의 할머니가 다 깃들여 있는 거고, 그건 곧 그 모든 사연들, 당신이 한 생을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사연들 또한 그 할머니한테 깃들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할머니의 언어를 배우려 한다 해도, 그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할머니처럼 그런 감정을 담아서 그런 정서를 오롯이 담아서 말할 수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세월을 건너뛰어서요. 이제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던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름 방학 지나고 한 학기만 하면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즈음이면 보통 다들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저도 무슨 뭐 계시를 받은 적 없습니다. 너는 소설가가 될 운명이야 뭐 이런 계시 받은 적 없어요. 누군가 그런 계시를 해줬더라면 좋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계시도 못 받았고 또 뭐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뭐 남다른 재능이 있다거나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고 싶을 뿐이었죠. 바라는 게 뭘까? 소설을 쓰고 싶다. 소설을 쓰면서 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만 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갈팡질팡 하고 있으니 그러면 좀 여행이라도 가보면은 좀 마음이 정리가 될까? 어쨌든 이 여행을 간 뒤에 내 마음이 가리키는 곳을 주저없이 따라가 보자. 어느 쪽을 가리키든지 간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도보 여행을 떠났어요. 고향집에 내려가 가지고 저희 고향집 대문을 나서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간 곳이 백양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이 얼마나 먼지 압니다. 제가 그 떼약볕 아래 그 험한 갈제를 넘어서 백양사까지 걸어가니까 저녁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이 길로 오셨다면 정말 하루로는 좀 부족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직접 그 길을 제가 걸어봤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때 그 일종의 남도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남으로 가서 저기 이제 순천 여수 여기를 마지막 목적지로 정하고 이제 남도 쪽으로 이제 도보 여행을 이렇게 쭉 다녔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아마도 그 장흥에서 강시인으로 갈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더 걷다가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도보 여행이긴 하지만 계속 걸은 건 아니었어요. 이제 막 가스 배달차, 우유 배달차 이런 것도 얻어 타고, 그다음에 막 그 갑자기 그 소나기 내리고 이럴 때는 히치하이킹도 하고, 그때만 해도 히치하이킹 같은 걸 해도 이렇게 그때 제 인상이 좀 선했나? 근데 아무튼 예, 잘 태워주셨습니다. 예, 잘 태워주셔가지고 그 아무튼 그렇게 필요할 때는 그렇게 얻어 타기도 하면서 이제 도보 여행을 다녔던 건데 도저히 이제 그때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더웠습니다. 정말 더웠어요. 그래서 여기 강진 들머리까지만 내가 이 국내 버스를 타고 가자 하고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그 버스가 그 에어컨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차창을 열어두고 이제 달리는데 손님도 없었습니다. 저밖에 대낮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이제 정류장도 없는 어느 마을 입구에 이제 정류소에 버스가 섰는데 거기 이제 아주머니 두 분이 버스에 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만큼 마을이 있어요. 한 산 밑에 한 몇백 미터 들어간 꾸불꾸불한 길이 있고 저 밑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입구에서 누가 계속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겠죠. 아마 이 버스를 놓치면 또 한 2시간 뒤에나 다시 버스가 올 때고 읍내 나갈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머니들이 이제 기사 양반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 저분도 같이 타고 갑시다.
이제 하니까 그럼 저 뒤에 학생한테도 물어보시오 하니까 이제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막 달려오시더라고요. 내가 뭐 그 정도야 하고 예 그럼요 기다려야죠 하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에어컨이 안 되는데 버스가 달리면 바람이 들어오니까 좀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대학볕 아래 차창은 열어놨다 하더라도 서 있는 버스는 얼마나 덥습니까? 이제 좀 약간 덥기도 하고 슬슬 조금 짜증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오셨겠지 하고 달려오시던데 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저만큼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몇 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거의 10분, 15분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진짜 이건 좀 약간 생각할 때 지금 몸이 이제 막 덥고 그래서 짜증도 나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되게 막 부글부글 이제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참 이상했어요. 저기 허리가 굽은 노부인이셨거든요. 근데 막 달려오고 계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근데 이제 가까이 좀 이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가까이 오신 걸 봤더니 왜 그런 줄 알겠더라고요. 이분이 팔은 이제 허리가 이렇게 굽으셨는데 팔은 힘차게 앞뒤로 저으시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팔을 계속 저으시니까 달려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다리는 정말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버스 가까이 오신 걸 보고 약간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부인은 그 마을 입구에서부터 손짓을 하면서 기다려달라는 손짓을 하시고 그 버스로 오시기까지 한 번도 그 힘차게 팔을 내젓는 걸 멈추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걸음을 정말 느렸음에도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게 무슨 거창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당신을 기다려주는 버스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 미안했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그게 기다려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은 급하죠. 빨리 가고 싶죠. 근데 다리는 안 움직이죠. 하지만 어쨌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싶죠. 그러니까 계속 팔을 힘차게 저으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누군가는 알아주지도 않고 기억해 주지도 않는데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면서 세상에 대한 예의, 인간에 대한 예의 그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이란 바로 저렇게 누가 보아주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조금 기다렸다고 짜증을 낸 스스로가 조금 뜨끔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마침내 버스에 올라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아이고 뭐 엿보셨어 고생하셨어 힘드셨어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다려줘서 아심찬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아심찬타라는 말을 하실 때 제가 할머니 살아계시는 동안 할머니 돌아가신 뒤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그 세월까지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던 단어인데 한 번도 진심을 다해서 써볼 수가 없었던 그 단어인데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방식으로 그분이 기다려줘서 아심찬타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른 무엇도 더 넘치거나 부족한 것도 없이 딱 그만큼 정말 미안해하고 고마워한다는 게 정말 잘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서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중앙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중앙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작품이 저의 등단작이 되었고요. 아무튼 뜻밖의 순간에 마주친 그 말 덕분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생겨났고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신념이라면요, 혹은 제가 글을 써야만 된다는 어떤 제가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 없었던 것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는 그 뜻밖의 순간, 그것을 겪음으로써 그 말을 비록 제가 저의 말로 사용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런 말들을 진심을 다해서 쓰는 사람들을 소설로 이야기로 그려낼 수는 있지 않을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소설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원이라는 게 참 이렇게 모호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또 반드시 그것만이 제 소설 쓰기에 혹은 저를 키워온, 소설가인 저를 키워온 사연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건 역시 하나의 저의 기원 가운데, 그 모호한 기원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은 아마도 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가 소설가가 된다는 것, 소설을 쓰기로 마음 먹는다는 건 누군가 그 사람만의 결심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소설가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그 소설가가 살아온 삶, 그 소설가와 관계를 맺었던 그 무수한 사람들, 스쳐 지나갔거나 아니면 깊은 인연이거나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 소설가에게 소설을 쓸 수 있는 어떤 열망을 심어준 것들이고, 또한 그 소설가가 절망하거나 주저앉을 때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어떤 용기이자 격려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 또한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설가를 키운 사연들, 이야기들, 그건 결국 더 좀 넓혀서 보자면 결국 이 세상이, 이 세계가 바로 그를 키워낸 것이고, 한 명의 소설가는 단지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소설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 이 안에서 함께 숨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글이 잘 안 될 때는 결국 내가 바로 이 사람들 속에서 태어났음을 잊지 않고 내가 더 잘 쓸 수 있으려면 이 사람들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루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부 순서로 이번에는 김여경 아나운서의 신앙송 시간입니다. 박은정 시인의 시 델마와 피크닉을 낭송해 드리겠는데요. 우리 김혜경 아나운서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MBC 전직 아나운서이며 성남 FM 굿모닝 성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혜경 아나운서의 신앙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마와 피크닉, 박은정. 델마, 그를 사랑하는 거니? 그는 타락한 목동이야.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고 부드러운 눈빛과 혀를 휘두르며 심약한 여인들의 가슴을 건드리지.
소문에 의하면 그가 머물렀던 마을마다 갈비뼈가 곪은 여자들이 많다니까. 목동의 본부는 그 눈빛과 혀로 허공의 선율을 기르는 거 아닌가? 난 그 애를 사랑하진 않지만 아주 아끼지. 아낀다는 말에는 손끝에 맺힌 빗방울에 아슬함이 있어. 환풍기가 돈다. 우리는 단골바에 앉아 맥주를 마신다. 델마가 사진을 찍자 누군가 항의를 한다. 멋쩍어진 델마, 화가 나는 델마, 병신 같은 것들. 돗자리를 들고 강변으로 가자. 눈이 내릴지도 모르는 계절을 쫓아 시끄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자. 델마와 피크닉을 간다. 비틀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이러다 갈비뼈가 부러질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뿌연 안개 속을 유유히 질러간다. 피크닉이라니, 이거 참 근사하지 않아? 델마, 사랑은 무엇일까? 글리세린처럼 미끌거리며 흘러내리는 게 사랑일까? 구석에 앉아 부러진 선풍기 날개를 바라보는 게 사랑일까? 갈비뼈가 자꾸 아픈 건 부재라는 증거일까? 공원 가장자리에 돗자리를 깐다. 울퉁불퉁한 자갈이 박혀있는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무수한 허공을 바라본다. 델마가 말했다. 휴일에 공원 오후는 불치병 환자의 미소를 닮았구나. 주인과 산책을 나온 강아지가 잔디밭 위를 탱탱볼처럼 뛰어다닌다. 우리는 식은 김밥을 먹으며 검은 강을 바라본다. 누군가 흥얼거리는 소리. 저문 강물 위로 새가 줄렁이고 손을 뻗으면 모든 것이 손끝에서 멀어진다. 델마가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했다. 너는 꼭 내일이라도 죽을 것처럼 우는구나. 우리는 갈비뼈에 좋다는 홍화씨를 하나씩 씹는다. 무엇이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떠난 것들에겐 굿바이 키스를 날리고 이 공원의 강아지에게 남은 사랑을 줘버리자. 허리가 꺾이도록 웃는 델마, 바라보는 나. 이제야 우리는 조금 살 것 같다. 델마, 아무래도 이건 꿈속이겠지. 눈을 뜨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공원에서 돗자리도 없이 혼자 강을 바라보는 목동의 꿈 같은. 네, 이번에는 2부 마지막 순서로 첼로 연주 시간입니다. 이세임 첼리스트를 모시고
첼로 연주를 듣겠는데요. 우리 이세임 첼리스트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죠. 경원대학교 콩쿨 전체 부문 1등을 수상하셨고 MBC 콩쿨, 개천예술제 콩쿨을 입상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남 시립교역악단 객원단원이며 뉴 월드 필하모닉 객원 부수석, 한경 필하모닉 객원 단원, 코리안 모던 필하모닉 객원 부소속으로 있습니다. 우리 이세임 첼리스트를 모시고 첼로의 연주 속으로 한번 빠져볼까요?
2부 순서 잘 들으셨나요? 우리 손홍규 소설가의 소설가를 키운 이야기, 그 부분에서 자분자분 들려주는 이야기에 스며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는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냥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심을 담아서 어떤 언어를 해본 적이 있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었죠. 우리 손홍규 작가에게 소설을 쓸 용기를 준 것은 할머니에게 들은 아줌찬다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 아줌찬다는 단어는 미안하고 고맙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아나운서의 낭낭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신앙송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이세임 첼리스트의 첼로 연주를 들으면서 천상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가을에 어울리는 정말 아름다운 첼로 연주였죠. 여러분 좋은 시간이 됐기를 바라며 9월 25일에는 제3부 순서로 오정용 오룡인문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역사 그 진실 너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때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